창조 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앞으로의 성장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할 맛 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마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과학 대통령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전자공학과 출신의 박 대통령이 네. 평소에도 이제 과학기술 R&D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발전이 더디다. 왜냐하면 창조 경제는 곧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집권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내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이러면서 이 회의를 아예 만든 겁니다. 과학의 네. 날 원래 4월 달에 과학의 날 때 키스트를 방문해서 여기에 생긴 이 정보통신원의 기념식에 가서 네.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만들겠다. 그래 약속을 했고 오늘 그 첫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한 겁니다. 자, 감회가 여러 가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키스트, 그곳에 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저 박 대통령 가신 거를 좀 비판적으로 좀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국가 개발 독자로 할 때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온 상태에서 민간이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뭐를 미래를 위해 창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창업경제 많이 주장했는데 창업 보게 되면은 커피점 여는 거니까 이건 기존 하던 사업을 카피하는 산업이었거든요. 그걸 네. 창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저런 회의를 주재하는 거는 시대랑 안 맞고요. 네. 진짜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중에 가보면요. 김치연구소도 있고요. 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민간화해도 됩니다. 국가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는 핵과 원자력과 그다음에 항공우주 그거 핵심만 가면 되거든요. 다 국책연구소에서 끌고 나가니까 거기에 R&D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 줄 압니까? 삼성과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연구소가 짱짱한데 네. 또 같은 연구소를 국책으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고민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건 이해는 되는데 시대와 안 맞는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R&D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한 19조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네. 19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GDP 대비 4%가 넘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9조 원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국가 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정원 편집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부에 전부 다 돈이 네.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니까 네. 제대로 된 산업 하나, 기술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공무원들, 연구기술의 개발 개자도 모르는 사람들 빠져라. 앞으로는 민간에 철저하게 위탁을 하겠다. 공무원들 니들 돈 준다고 가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돈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제대로 키우고 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끊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이제 4년 차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각별한 관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를 찾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연구원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둥 두드려주고 밤샘 연구하는 사람도 격려했잖아요. 지금 저기 태릉 어디니까 저쪽에 홍릉 키스트 가보세요. 키스트 거의 별것도 없어요. 대학원 이름밖에 없어요. 그만큼 민간 사이드 연구소가 커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대로 키우려면 ADD하고 원자력 연구소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인데 그중에 ADD 같은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도요.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합니다. 진짜 핵심 미사일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창업과 어떤 과학하는 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국고 낭비가 많을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과학 행보라는 거 결국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당장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많이 썩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시사점이 있는 프랑스의 시위 장면 저희가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파리가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저게 왜 그런 겁니까? 손 변호사, 이게 지금 파리의 시위인데 지금 저 장면. 네. 지금 그 노동법 관련된 그런 네. 규정이 이제 있었는데요. 당시에 네. 그 시위대들이 이제 그 마스크를 쓰면서 강력한 이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노동법을 바꾸면서 이제 최근에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그 프랑스에서 많이 보장해줬는데 네. 더욱더 기업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노동법을
이제는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더구나 그러니까 표결 없이 대통령이 명령으로 노동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버린 겁니까? 물론 그 헌법에, 프랑스 헌법에 네. 보면은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의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상황이 그런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을 이제 발표해서 통과시켜 버릴 만한 그런 긴급 상황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그 법의 내용 자체가 네. 너무나 기업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올랑드 대통령 이분이 보수 정당 출신이 아니에요. 사회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높은 실업률, 테러보다 더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니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 없다. 빨리 노동 시간을 좀 늘려야 되고 또 해고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차장, 우리 이제 노동법 처리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느냐 마느냐 때 이런 재난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저런 부분에서는 선진국이 맞나 싶을 네. 정도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과연봉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또 국책은행 이런 데서는 지금 파업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지금 화면에는 49.3도씨라고 뭐가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헌법 49조 3항이 어겨졌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한 상태에서 네. 국회에서 법을 통과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더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프랑스가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여야가 손을 잡고 20대 국회 초반에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19대 국회는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 20대 국회 초반에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정부들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경제 발전은 꿈은 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국내에서도요, 이제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이 너무 철밥통이라 그러니까 제발 자신의 성과와 연봉을 연결시키자 하고 얘기하는데, 이정훈 차장,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뭐 우리도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공기업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노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기업에서는 다 연장을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 개혁인데 저성장 시스템에서 이 고용 시스템을 손을 안 대면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 절벽에 몰려 있고 네. 임금은 올라가고 굉장히 문제인데 수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프고 네. 안 하면 죽고 수술하다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올랑드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근데 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졌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아까는 좀 비판했지만 아버지의 리더십을 한번 보여달라. 네. 그래서 어디에서는 아버지의 리더십, 어디서는 아닌 것, 그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특히 금융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나 네. 공기업들의 어떤 임금 체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네. 또한 그에 대한 아직 찬반 병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 취업 규칙 변경 절차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지금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없었거든요. 따라서 네. 1대1로 면접을 통해서 받은 거는 사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그런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파리 시위를 보니까 우리가 전혀 남의 나라를 같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상황 우리가 좀 겪어왔고 앞으로 공기업 개혁 과정에 또 비슷한 상황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프랑스건 한국이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